프로젝트 범위 관리 첫 번째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 중에서 범위 관리를 계획하는 범위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젝트 모든 그 지식 분야에서 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 프로세스를 차지하는 게 바로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범위 관리도 첫 번째가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죠. 자, 프로젝트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 즉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가 먼저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 이제 범위 관리에서 요구 사항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위 정의, 그 다음에 이제 WBS를 만드는 WBS 작성,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통제와 관련 범위 확인이 먼저 들어가겠죠. 확인에다가 이제 통제를 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획 프로세스로 바로 범위관리 계획 수립부터 WBS 작성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이제 범위관리에서 필요로 한 프로세스들인데요. 그럼 나머지 프로세스들과 첫 번째 있는 범위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뭐냐? 나머지 프로세스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실제 범위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고요. 첫 번째 있는 범위 관리 계획 수립은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제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별도의 프로세스로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존의 조직에서 쓰고 있는 관리 방법을 우리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즉 일부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거는 뭐냐면 각종 그 지식 분야들에 보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관리 계획은 뭐냐면 실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계획한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우선 먼저 수립한 다음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범위관리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위관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경영층이 원하는 또는 고객이 원하는 프로젝트 팀원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수행해야 될 범위를 적용한 다음에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이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의함으로써 이제 상세 계획이 수립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다시 말씀드린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수립되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은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는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실제 나머지 범위관리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로 한 산출물은 범위관리 계획서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산출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데이터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프로젝트 헌장, 품질관리 계획서, 생애주기 기술서, 그 다음에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기타 기업 환경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통해서 실제 범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느 부분에 쓰이게 되는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인풋은 뭐냐면 프로젝트 차터라고 얘기하는 프로젝트 헌장입니다.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설명, 그다음 프로젝트 주요 과정 및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요구사항들이죠. 그래서 상위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상위 요구사항, 중요한 요구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범위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과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리 수준이나 방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디테일한 그런 요구가 필요로 한다라면은 범위관리계획서나 요구사항관리계획서도 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개략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또 상위 요구사항도 그다지 심각한 게 없다. 그러면 이 산출물인 범위관리계획서와 요구사항관리계획서도 개략적으로 수립하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 헌장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인풋에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품질 관리 계획서예요. 자, 품질 관리 계획서는 범위 관리 계획하고 요구사항 관리 계획이 왜 필요하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품질 요구사항을 봐가지고 이제, 범위나 요구사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 정책이나 품질 표준,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 구현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뭘 영향을 주냐면 범위 관리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범위 관리 계획서를 지금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인데요. 범위 관리 계획서가 먼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품질 관리 계획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기획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개략적인 범위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품질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때 가서 다시 품질관리 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범위관리 계획서를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서 품질관리 계획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범위관리 계획서를 수립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개략적인 범위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품질관리 계획서도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참고해서 다시 범위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표준이나 목표, 품질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봐가지고 범위 관리를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에 든 생애주기 기술서, 즉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생애주기 기술서인데요. 이거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일련의 단계들을 나오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는 범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만약 두 단계로 돼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간단해요. 또는 심지어는 라이프 사이클이 한 단계로 그냥 끝나는 간단한 프로젝트다. 그럼 우리는 범위 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고 또 단계가 많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범위 관리 계획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 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개발 방식, 이 일반적인 폭포수형 개발 방식이냐 아니면 애자일처럼 이터레이션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의한다 그러면은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사실은 계속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폭포수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은 범위들이 이미 결정이 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범위관리 계획서에 유용하게 참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는 뭐 기업 환경력이나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고려해서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물로 나오는 범위관리 계획서는 어디에 쓰이는 문서냐? 크게 보면은 범위관리, 프로젝트 범위관리의 나머지 프로세스들이죠. 범위관리에 총 그 6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나머지 5개의 프로세스를 즉 수행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WBS를 작성하고 범위를 확인, 통제하는 방법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들의 참고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WBS는 어떻게 만들지, 범위를 언제 한 번씩 확인을 할지 등등 이런 나름대로의 범위 일정에 대한 개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범위 자체는 사실은 범위를 계획하거나 범위를 수행할 때는 일정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위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달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조달관리계획 수립은 계약업체의 작업 범위, 그러니까 계약업체가 수행해야 될 작업 범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조달할 부분에 대한 작업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방법을 참고할 때, 즉 조달관리 계획 수립할 때도 이 범위관리 계획서가 참고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달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그 조달 업체, 즉 계약 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출물인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입니다. 물론 요구사항 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뭘 합니까? 요구사항 수집을 하면 되죠. 거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이 여기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범위 확인, 나중에 그 범위 관리 부분에서 우리 그 감시 및 통제를 위해서 범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즉 우리가 이 부분이 달성됐는지, 각각의 범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에다가 명시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범위 통제할 때도 실제 보면은 범위 통제는 범위가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러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때 요구사항 관리 방식이 참고가 되는 거죠. 즉 실제 요구사항이 제대로 프로젝트 범위에 반영이 돼서 범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각종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관리 방식들이 이때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여기도 있고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 인풋에도 있어요. 인풋에도 있고 아웃풋에도 있냐, 이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앞에 부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립된 걸 가지고 다시 이 아웃풋에서 품질관리 계획서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서로 참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품질관리 계획서를 만들 때 여기에 품질 매트릭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 분석 관리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매트릭스가 있듯이 품질 매트릭스도 필요한데, 품질 매트릭스에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분석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수립된 게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또 참고해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또 범위관리계획서나 요구사항관리계획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프로젝트에서 플래닝이라는 것 자체, 계획이라는 것,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논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스크 식별입니다. 자, 리스크 식별은 그 프로젝트 헌장에 명시된 중요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구사항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저런 방법을 할 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특정한 방법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요구사항 관리 방법의 특정 방법이 요구사항으로 리스크로 식별이 되면은 그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이 리스크 식별을 할 때 이 문서가 참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있었습니다만 조달 수행이나 조달 통제에도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가 나오는데, 특히 이 조달 수행에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나 또는 판매자가 충족해야 될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리 방법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수행할 때 참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에는 판매자가 해야 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수집입니다. 자,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항,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요구사항을 판별하고 문서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나중에 이제 어디다 포함시키냐면 범위계획, 상세 범위계획인 확정된 범위기준선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이제 실행된 후에 그게 완료되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으로 도출해서 분석 기록해야 됩니다. 즉 요구사항을 우리 다음 프로세스인 범위정의의 범위기술서에다가 반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상세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하는 WBS에까지 반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구사항은 작업분류체계, 즉 WBS의 기반이 되면서 이 WBS는 나중에 원가나 일정, 품질, 조달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큰 요소들은 프로젝트 차터, 프로젝트 헌장,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련된 그러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과 같은 그런 부분들, 참여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은 프로젝트 헌장과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와 이해관계 관리대장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은 각종 요구사항 문서와 그 다음에 실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추정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산출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상세 범위에다 반영을 하는데, 요구사항을 수집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헌장, 차터를 개발하는 겁니다. 참고하는 거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발된 프로젝트 헌장에는 상위 수준, 높은 수준의 대략적인 주요한 프로젝트 설명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상위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세 요구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요구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이 요구사항의 문서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실제 조달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 업체 또는 벤더나 서플라이어들과 협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달하기 원하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 협약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요구사항 문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 범위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였냐면 앞에 프로세스인 5.1에서 나온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프로세스의 산출물이죠. 그래서 우선 요구사항 관리 계획이 참고되는 건 당연하죠.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서화할지에 대한 이 요구사항들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여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 요구사항을 문서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관리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이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의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그대로 참고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방식대로 지금 5.2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언제 얼마만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참여 수준을 파악을 한 위해서 이런 이해관계자의 참여 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요구사항을 문서화시키고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사항 관련된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수집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프로젝트가 끌어들일 것이냐, 즉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에 언제 얼마큼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걸 봐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요구사항을 뭐 인터뷰를 하던 뭐 질의를 하던 간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프로젝트 문서들도 참고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정사항 기록부예요. 이해관계자나 그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우리는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교훈관리대장이 있는데요. 이 교훈관리대장은 실제 이제 반복적 방법론일지 적응형을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 사용할 때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기법들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이전엔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교훈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을 수집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되고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까지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밖에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제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요구사항, 즉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충족 기준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요구사항에다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그 요구사항 문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디다가 쓰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젝트 종료 및 단계 종료에 쓰인다라는 거죠. 즉 이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범위 준수 여부를 입증할 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사항이었는데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를 나중에 프로젝트를 끝날 때 또는 단계를 끝날 때 우리가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위 정의. 즉, 그 범위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입니다. 범위 기술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전반적인 내용을 정의할 때 이 프로젝트 범위에 이러한 그 요구사항들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져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프로젝트 상세 범위 계획인 WBS 작성이죠. WBS 작성할 때는 그런 각각의 개별 요구사항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문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우리 상세 범위를 정하는 WBS 작성할 땐 당연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확인 그랬는데요. 이 범위 확인이나 범위 통제 자체는 뭐냐면 바로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범위를 하게 할 때는 실제 변경됐거나 또는 시정 조치가 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의 범위나 제품 범위 대비 실제 달성한 범위에 대한 편차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갖고 뭐 시정 조치나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품질 관리라는 프로세스에 쓰이게 되는데요. 품질 관리는 프로젝트 품질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그 요구사항을 판단하는데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관리 계획 수립. 자원관리 계획 수립은 필요로 한 자원의 종류나 양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데 자원관리 방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한 특정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 이러한 장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방법들을 계획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소통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느냐, 즉 어떤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느냐, 어떤 정보가 배포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미팅이나 리포팅 등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식별에 쓰인다 그랬는데 실제 특정 요구사항들이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내용을 보고 이런 요구사항은 이런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라고 리스크를 식별해서 리스크 관리대장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조달 수행이라든지 조달 통제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셀러나 벤더들이 즉 서플라이어들이 충족할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안전 요구사항, 뭐 보안, 허가 등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그들이 이행을 하고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조달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식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자 식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 식별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요구사항에서 이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누군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자가 있겠구나라는 이해관계자 목록을 만들 때 이 각종 요구사항을 참고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매트릭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첫 번째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서는요,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 요구사항이나 충족할 인도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품 요구사항이나 인도물들을 이렇게 이행해라라는 실행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통합 변경 통제인데요. 실제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변경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통제를 해야 돼요. 변경 여부를 결정 또는 시정 조치를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을 봐갖고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또는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범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죠.
범위가 제대로 우리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할 때 확인하는 도구에서 추적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 통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범위 기준선에서 벗어나 가지고 차이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변경이 요구된다든지 이럴 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 이런 요구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성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변경시켜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관리 계획 수립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이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제품 요구사항과 결과적으로 이제 인도물을 연결해서 각 요구사항이 이렇게 테스트되고 요구사항 검증이 필요한 테스트가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즉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매트릭스로 만들 때 이런 X라는 요구사항은 이러이러한 테스트에서 우리는 반영이 될 수 있다. 또는 001이라는 요구사항은 이러한 설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때 테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매트릭스에 표현이 되는데 이때 어쨌든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품질관리 계획 수립할 때 그런 테스트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과 조달 통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요구사항과 이를 충족하는 인도물을 연결해 주는 용도다라는 거죠. 즉 이런 요구사항들은 실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조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조달 결정을 한다든지 또 그것들이 제대로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나와 있는지에 대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 이런 용도로 우리는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범위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는 범위 정의입니다. 범위 정의는 프로젝트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제품에 대한 범위 또는 결과물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또 그 제품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수 기준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에 확인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 범위 정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선별하는 거죠. 그 선별한 다음에 그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프로젝트와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산출물인 범위 기술서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 차터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차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 이 프로세스인 범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범위 정의. 그러면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해 가지고 그 요구사항 수집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젝트 헌장을 근거로 해서 참고해 갖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만들어지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범위인 WBS, Work Breakdown Structure가 상세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WBS를 가지고 뭘 하느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 즉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범위 정의가 그대로 참고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순서는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 정의를 근거로 해서 상세 범위를 계획을 하고 그 상세 범위를 근거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출물은 뭐예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산출물이죠. 자,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 즉 인도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수 기준, 그리고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범위 기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서들이 참고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인풋에 보면은 프로젝트 차터가 들어 있어요. 프로젝트 차터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상위 레벨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범위 기술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범위 관리 계획서. 범위 관리 계획의 첫 번째 그 프로세스가 이제 범위 관리 계획서인데, 여기에는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자체가 여기 이제 그 계획돼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제 범위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이 참고가 돼야 되는데, 우선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가정사항 기록부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주요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가정이나 제약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가정이나 혹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제품이나 인도물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가정 및 제약 조건을 참고를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구사항 문서. 요구사항 문서는 당연히 프로젝트에서 요구사항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정의 동안에 요구사항에 대한 선별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제품, 어떤 인도물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범위 기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대장입니다. 리스크 관리 대장은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를 그 변경을 초래하는 대응 전략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초기에 범위 기술서를 만들 때는 이런 문서들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프로젝트 계획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식별된 리스크가 있는데, 그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응 자체가 범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경우, 이런 범위에서 이 범위의 일쪽 부분은 특별하게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리스크 관리 대응에 나와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 자체가 범위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참고된 문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범위 기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프로세스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밑에 보면 가로 열고 범위 기준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범위 기준선 안에는 확정 승인된 범위 기술서, 그 다음에 확정 승인된 WBS, 그 다음에 확정 승인된 WBS 딕셔너리, 이렇게 세 가지가 범위 기준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그래서 범위 기준선 안에서는 이 확정된 범위 기술서가 포함이 됐는데, 어떤 프로세스의 인풋에는 이렇게 범위 기술서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가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들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범위 기술서, 즉 범위 기준선에 포함되는 이 범위 기술서가 다른 프로세스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범위기술서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프로세스에 크게 참고 자료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주요 가정이나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요 가정 및 제약 조건들이 다른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그 WBS 작성 그랬습니다. 이 그 WBS 작성을 필요한 것은 당연히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제품과 프로젝트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상세 WBS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즉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제외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WBS를 만들게 되는 거죠. WBS는 상세 범위를 정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가 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즉 범위기술서에는 각종 가정 및 제약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제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재무적인 가정 및 제약,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위해서는 이 정도밖에 쓸 수 없겠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원가를 추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풋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기준선이 쓰이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활동정의예요. 활동정의는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실제 WBS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켜서 활동으로 목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기서 있는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나 가정 및 제약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순서 배열인데요. 활동 순서를 배열하는 것은 물론 작업들의 선후 관계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제 범위기술서, 제품기준서나 범위기술서에 나와 있는 특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성에서 이것을 먼저 하고 이걸 두 번째 작업하고 이걸 세 번째 작업한다. 이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어떤 거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에 대한 순서를 배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활동 기간 산정입니다. 각각의 액티비티를 기간을 산정할 때 이 제품 설명 또는 그 범위기술서나 범위기준서에 나오는 기술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가정사항이라든지 또는 자원이나 이런 양을 얼만큼 투입할 수 있다든지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나 어떤 제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 기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간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작업 방법을 쓸 것이고 자원을 얼만큼 투입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고돼서 기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동 정의와 순서 기간을 산정을 통해 갖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최종적인 스케줄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일정 개발이죠. 근데 일정 개발할 때는 중요한 그 제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개발할 때는 일정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정을 분석할 때 자원도 투입해보고 순서도 바꿔보고 기간도 조정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최적의 스케줄을 개발을 하는 동안에 주요 날짜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인도물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계는 언제까지 꼭 끝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약 날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작업들 스케줄을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정 개발이 할 때 범위기술서를 포함하는 범위기준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원가 자체를 우리는 산정을 하게 되죠. 원가 산정을 해갖고 이거를 합쳐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프로젝트의 주요 인도물이나 주요 가정 제약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제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제품을 인도물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계획 수립하는데도 범위기준선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범위기준선 특히 범위기술서에는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나 인수기준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품질 심사를 받아야 될 인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나 품질 심사를 받을 내용 또는 품질 심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범위기술서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위관리의 네 번째 프로세스는 작업 분류 체계 작성, 즉 WBS에 대한 작성이죠. 그래서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작업 분류 체계 작성, WBS 작성은 프로젝트 인도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업, 그것을 관리하기 편리한 요소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해야 될 일들을 범위를 이렇게 상세하게 쪼개고 또 그것을 또 상세하게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좋은 이 요소들로 세분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하기 좋은 요소들로 편리한 요소들로 세분화한다는 것 자체는 요 하나하나의 세분화된 덩어리들을 가지고 정확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하나만 가지고 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 작업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BS는 우리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인도물 자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WBS는 전체 프로젝트의 범위를 구성 및 정의하고 그리고 현재 승인된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 명시된 작업들로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WBS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덩어리들을 가지고 산정, 기간이나 원가를 산정하면서 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겠고요. 또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하나별로 명확하게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WBS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WBS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과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직 구성에도 쓰이죠. 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들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원 결정할 때도 쓰겠고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별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원가 산정하는 데 들어가요. 또 하나하나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는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도 쓰이고요. 또 하나하나의 덩어리별로 어떤 진척이나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중에서 덩어리 중에서 혹시라도 조달이 필요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WBS 작성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범위기준선이죠. 그래서 물론 범위기술서도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범위기술서와 그 다음에 WBS 그 다음에 WBS에 대한 사전,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걸 모두 우리는 범위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BS 작성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승인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범위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즉 범위관리 계획서는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이 WBS를 작성하는 방법도 여기 계획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나왔던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는 수행할 작업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외될 작업, 인수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범위기술서로 우리가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요구사항 문서는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
앞에서 요구사항,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범위에다가 우리가 상세 범위를 정의할 때 참고한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WBS를 만든다는 것은 상세 범위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상세 범위를 정의할 때 이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범위에 중요 내용들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BS를 포함한 범위 기준선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른 프로세스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WBS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WBS의 최고 하위 레벨인 워크 패키지 레벨, 이런 것들은 산출물, 인도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산출물 또는 인도물들을 만들기에 구체적인 액티비티,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세분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어요? 스케줄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들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WBS는 산출물 중심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우리는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기본 요소죠. 그 다음에 활동 순서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WBS 이 각각의 각각의 요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범위 기준선에 들어있는 범위 기술서에 나와 있는 주요 그 가정 및 제약 조건에 의해서 또는 제품 설명에 의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작업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요거 두 번째고 요거 세 번째다, 제품에 대한 내용을 알므로써 어떤 작업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기간 산정을 했습니다. 기간선은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정보 또는 이런 것들이 이 WBS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WBS 하나하나의 요소에 그 작업에 대한 덩어리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맞춰서 특히 기술적인 그런 정보들을 고려해서 기간이 얼마 소요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정 분석을 통해서 스케줄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이 각각에 대한 그 정보, 그 범위 기준선에 나와 있는 WBS뿐만 아니라 범위 기술서와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인도물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로 완성을 하는 데 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산정이 있습니다. 원가 산정했는데 각각의 작업들별로 얼마의 원가가 소요되는지를 추정을 할 때 특히 범위 기준선에 있는 범위 기술서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에 나와 있는 자금 제약이라든지, 또는 얼만큼 우리가 돈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는 가정이나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는 인도물, 각각의 WBS의 각각 인도물들 된 인도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원가를 얼마 들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원가에 맞춰서 또는 예산에 맞춰서, 자금 제약에 맞춰서 원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책정이 있는데, 예산 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 각각의 우리 그 작업 요소들 사이에 그 구성 관계, 서로 요소들 사이에 인도물과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로 우리가 편성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범위 기준선 안에 있는 범위 기술서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자금 한도를 고려해서 최종 예산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품질 심사를 받을 인도물과 심사 기준이 범위 기준선, 특히 그 범위 기술서에 나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각각의 어떤 작업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것들도 그런 인도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 품질과 관련된 심사 기준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식별. 우리가 리스크를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WBS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WBS에서 자, 이 하나의 작업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 작업 덩어리는 어떤 리스크가 예상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식별에 유용하게 쓰는 거고요. WBS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서의 범위기술서에도 주요 가정이 들어있는데 가정사항들이 잘못되면은 그게 바로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사항을 근거로 범위기술서에 있는 가정사항을 근거로 리스크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달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조달해야 될 내용, 즉 프로젝트 동안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결정을 해야지 돼요. 이때 WBS가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작업 덩어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고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될 작업, 어떤 것은 외부로부터 외주를 통해서 해야 될 작업, 이거는 어떤 것들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걸 파악할 때 하나하나의 작업 덩어리들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프로젝트 범위 관리 5번째 프로세스, 프로젝트 범위 확인입니다. 자, 5번째 프로세스는 범위 확인인데요.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에서의 나오는 인도물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각각의 범위에 들어있는 그런 업무 덩어리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수를 함으로써 그 하나하나의 인도물이 인수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끝날 때 나오는 제품, 즉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인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인도물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도물들을 확인을 해갖고 공식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범위 확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품질 통제 프로세스하고 상당히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 확인은 일반적으로 그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는, 즉 인도물에 대한 acceptance, 인도물에 대한 인수에 주안점을 준다 그러면은, 품질 통제는 그 인도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즉 품질 요구사항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확도, 인도물에 대한 correctness라고 얘기를 하는 정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품질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정확도가 확인이 된 인도물에 대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범위 확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수, accept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그 절차에 의해서 accept된, 즉 인수된, 수용된 인도물 자체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단계나 프로젝트 종료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 프로세스의 인풋, 아웃풋 혹시 나와 있는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범위 확인의 산출물은 당연히 검사를 통해서 수용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수용된 인도물.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범위 확인이라는 자체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통제 프로세스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업 성과 정보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범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즉 참고해야 될 정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우선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안에 있는 범위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인수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는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범위 확인을 위해서 요구사항 확인 방법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제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계획 대비 실적, 즉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실적 액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적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계획대로 잘 됐다 그런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프로세스들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 기준선이라는 것 자체는 대표적인 플랜에 해당되는 거죠. 계획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작업성과 데이터가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검증된 인도물 자체들도 이제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범위 기준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차이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실행 프로세스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인도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인도물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품질 통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 즉 검증,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품질 수준을 만족했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한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럼 검증된 인도물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범위 확인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수용된 인도물이 되죠.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verify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verified. 그 다음에 그 수용된 인도물은 최종적으로 accepted 된 그런 딜리버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용된 인도물은 하나하나씩 모여서 단계나 프로젝트 종류에서 다 모여서 최종 인도물로, 최종 제품으로 확인할 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프로젝트 문서들이 또 참고가 되는데, 교훈관리대장이 있어요. 교훈관리대장은 당연히 프로젝트 초기에 얻은 교훈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인도물 확인에 대한 효과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교훈을 참고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질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품질보고서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이전에 품질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충족시키는지 등등 품질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가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 문서는 실제 결과와 우리가 요구했던 그 요구사항을 비교하는 데 쓰는 그러한 문서죠. 그래서 요구대로 제대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는 당연히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기 위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펙션, 우리 인도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인도물은 프로젝트 종료 또는 단계에 대한 종료로 가는 거고요. 기타 이제 검사를 통해서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수용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인도물들은 결함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accept 되지 않은 그러한 인도물들에 대해서는 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결함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변경 요청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우리 통제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당연히 변경 요청과 작업 성과 정보가 있는데요. 작업 성과 정보는 마찬가지로 인수된 인도물에 대한 정보, 또는 인수되지 못한 거절된 인도물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작업 성과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산출말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교훈사항, 우리가 이걸 수행하는 동안에 나왔던 교훈사항, 또 요구사항들은 실제 결과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되는 거죠. 자, 범위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는 6번째 범위통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범위통제 프로세스는 우리가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확정 승인된 범위 기준선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면은 그것을 변경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범위 통제 프로세스는 우리가 뭐 변경 요청이라든지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갖고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게 처리되도록 관리 통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변경되면은 항상 다른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요. 그래서 다른 통제 프로세스들, 일정 통제, 원가 통제, 품질 통제와 같은 그런 다른 통제 프로세스들과 통합적으로 같이 함께 그 영향을 검토해서 수정해줘야지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범위 통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획은 범위 기준선과 성과 측정 기준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여기 당연히 작업 성과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고요. 물론 요구사항 문서나 요구사항 수정 매트릭스도 계획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안 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변경 요청이나 또는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그 변경 요청을 수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에서 해야 될 전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획이 되는 범위 기준선도 있고 성과 측정 기준선인데 단순한 범위 기준선은 우리가 확정 승인된 WBS 딕셔너리 그리고 범위 기술서가 되겠지만 이제 성과 측정 기준서는 범위 일정 원가를 모두 포함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즉 획득 가치 관리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선에 해당되는 거고 이 둘은 당연히 기준 대비 실제 결과를 확인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획 프로세스의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은 범위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 여기서는 통제 방법이 나와 있겠죠. 또 요구사항 관리 계획서는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즉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이 여기도 명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변경관리계획서나 형상관리계획서예요. 이 부분들은 변경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변경과 형상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대로 이 범위 통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필요로 한 문서죠. 그 다음에 뭐 교훈관리대장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가 얻은 그 교훈을 가지고 범위 통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나 제품의 범위에 대한 편차를 확인할 때 이용을 하는 거고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는 만약에 범위가 변경된다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고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지 변경이나 이런 차이들이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또는 기타 실행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작업성과 데이터들은 당연히 이 통제를 걸쳐 어떻게 돼요? 작업성과 정보가 된다. 앞에서 배운 것들이죠. 그래서 작업성과 데이터는 통제를 통해서 작업성과 정보가 되고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로 들어가서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업성과 정보는 뭐예요? 당연히 범위 기준선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왜 그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추세로 되면은 범위의 어떤 상태가 될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업성과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된 변경 요청이 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미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된 그러한 부분들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로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범위 관리 계획서는 이제 관리 방법이지만 범위 일정 원가, 즉 범위가 변경됨으로써 일정 원가, 기타 성과 측정에 대한 것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승인된 변경에 대한 조치가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 돼야지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